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10월 2일 오후 2시 반입니다. 오늘 아주 귀중한 손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이병철 변호사인데요. 지금 진행 중인 이 의료 사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모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의대생 전공이 의과대학 교수를 대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소송 수십 건을 지금 맡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송을 한번 맡아가지고 법률 검토를 하기 시작하면은 우선 사실관계를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의사보다 그리고 복지부 공무원보다도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정보의 보고라고 생각해서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병철 변호사님의 신상관계에 대해서 정보를 조금 공유를 하겠습니다. 1966년생이시니까 올해 58이네요. 그리고 부산 동성고등학교 졸업하시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해서 제39회 사법시험 합격하시고 또 행정고시도 동시에 합격하셨네요. 그 뒤에 경력이 아주 다양합니다. 금융감독원 소속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 조선대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법무법인 주원 대표 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금융감독원 규제심사위원,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 OECD 경제정책본부 정책자문위원 등등입니다. 우선 이렇게 호기심이 많습니까? 경력이 왜 이렇게 다채롭죠? 네, 제가 행정고시부터 먼저 했는데 재경행시. 근데 제가 이제 행정고시 동시에 회장을 지금 뭐 한 25년째 하고 있어서 그 행정고시 동기들이 이제 좀 부탁해서 제가 이제 정부 일을 많이 하게 된 측면이 있고요. 제가 또 전공이 경제학이라서 거기다 이제 경제정책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이번에 이 사건을 맡으시면서 과거에 그런 다채로운 경력이 도움이 됐습니까? 뭐 절대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의료농단이라고 제가 맨 먼저 표현을 썼는데, 처음 쓰신군요. 예, 소장에 처음 제출할 때 소장에서 이것은 의료농단이다. 그리고 의료독재다. 의료독재. 예, 그래서 이 전공의 의대생들의 투쟁은 의료민주화 투쟁이다. 라고 개념 규정을 했고, 지금은 의료농단, 또 교육농단이 거의 뭐 일반화된 일반 명사로 가고 있습니다. 개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의료농단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 부처는 복지부하고 교육부죠. 그리고 대통령실. 복지부, 교육부, 대통령실에서 이를 주도하고 있는 차관, 뭐 일거들이 거의 다 제 행정고시 동기이거나 또 서울대학교 뭐 경영학과 또 제가 이제 경제학 그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경제학과 뭐 선후배 뭐 한두 해 그렇기 때문에 내부 정보들을 거의 뭐 실시간으로 또 많이 또 받고 있고, 그래서 현 사태를 소송뿐만 아니라 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부터 이렇게 한번 논의를 시작하는 네네네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이 그쪽 이야기로는 의료개혁 또는 의료농단 또는 의료대란 또는 의료붕괴 이런 말까지 나온 또는 의료파탄 이런 이 사안인데, 이걸 정부가 추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부터 관련 장관 등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부분이 있습니까? 네, 뭐 위헌이고 위법이기 때문에 제가 3월 첫째 주에 서울행정법원에 이제 소송을 처음 제기하게 된 거고요. 그 이제 핵심적인 것은 우선 2월 6일자 복지부 장관이 보정심 잠깐 3, 40분 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2,000명 정원 발표.
이것이 위헌이고 위법입니다. 그것은 지금 뭐 전 국민들이 사실 많이 아시죠. 여기에 대한 사실상의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 예, 예. 사실상의 과학적 근거가 없으니까 그건 뭐 헌법 법률을 말하기 전에 불법인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 오인은 불법이다 하는 건 뭐 대법원 판례에 뭐 확립되어 있는 것이고요. 예. 법률적으로도 그런 과학적 근거가 없이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거짓말하는 게 불법이죠. 아, 그게 불법입니까? 불법이죠. 국민을 속인 거니까요. 속이죠. 예. 그런데 이제 더 또 웃기는 것은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 근거를 내놔라. 예. 해서 50여 개의 자료를 냈고 제가 전 언론에 전 국민에게 다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때 이제 2,000명의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다. 예, 예. 무슨 근거가 있느냐? 세계 뭐 보고서가 있다라고 예, 했지만 그것은 2035년 되면 한 10,000명 정도 의사가 부족하다라는 건데 그때 고등법원 재판장님 말씀이 그것은 윤석열 정부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과거 정부가 만든 건데 그렇죠. 그걸 제시하지 말라. 그거는 또 다른 목적으로 만든 보고서 아니냐. 예. 그리고 10,000명이 부족하다 치자. 그거하고 2,000명 입학 정원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그 관련성이 없다는 거죠. 예, 2,000 곱하기 5는 만. 산수적 근거만 있다. 맞습니다. 예, 그 결정문 그렇게 돼 있죠. 산술적이라 했지만 표현이 그렇지만 산수적 근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다. 예, 그리고 이제 청문회에서 지난 7월달 국회에서 청문회를 2번 했죠. 그렇죠. 그것도 제가 의료계에 제안해서 이제 청문회 그렇습니다. 하게 된 겁니다. 5만 명을 모아서 그때 밝혀진 것이 조기용 장관이 자 2,000명 그걸 누가 정했냐? 라고 물었더니 대통령이 정한 것도 아니고 조기용 장관 본인이 독단적으로 정했다라고 예, 했죠. 그렇죠. 대통령한테 사전에 보고도 안 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바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 해서 공수처의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했는데요. 그거는 명백히 헌법상 이 중차대한 것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입니다. 국무회의 심. 그렇습니다. 헌법상. 당연히 그렇게 했죠. 예. 대한민국 지금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정부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걸 국무회의를 안 거쳤다는 것은 위헌이죠. 위헌, 이건 또 이게 위헌입니다. 장관이. 예. 예. 그리고 당연히 국무회의 규정, 정부 조직법에 반하는 불법이고. 예. 그래서 위법이 명백하다. 특히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그 불법적인 명령들. 예. 예. 수도 없이 많은 행정명령을 발령을 했죠. 지금까지. 또 어제 서울대학교 의과대에서 의대생 휴학을 승인했습니다. 교육부에서 휴학을 승인한 거죠. 그렇습니다. 휴학. 최초로 휴학. 이제 어제 서울대 의대 학장님이 이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 것이죠. 그렇죠. 지금 이 사태의 이제 7개월이 지나면서 변곡점이 왔다고 저는 그렇습니까? 봅니다. 어제 두 완전히 새로운 이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교육부가 무슨 명령을 발하겠다, 감사를 나가겠다, 이제 역시 다 불법입니다. 행정법적으로 처음에 나온 2,000명 정원, 그것이 위헌, 위법이고 무효면 하자가 승계된다. 그 이후에 나온 행정명령들도 다 위헌, 위법이고 무효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확립된 판례입니다. 네. 요거는 그러니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휴학을 승인해줘야 되는데 승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거니까 이건 직권남용이죠. 예, 다 직권남용 제도로 제가 다 9건을 고발했는데 네. 휴학을 승인하지 않고 승인하지 말라고 교육부가 각 대학에 명령한 거. 그것도 위법이네. 그거는 대학이 따를 의무가 없는 것이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또 이제 학생들의 권한을 침해했다. 아니 휴학의 자유는 저도 대학 다닐 때 학생운동 한다고 중간 기말고사를 못 친 경우가 있었어요. 예. 구류 산다고 예. 잡혀가지고 그때 중간 기말고사를 못 치니까 당연히 휴학계를 냈죠. 그 군도 독재 시절에도 휴학계 내는데 허가받아야 되는 거 없었습니다. 휴학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권한도 침해했죠. 직권남용하여
사람의 구원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직권남용죄거든요. 이걸 어떻게 됩니까? 지금 유급시켜야 될 공부를 안 해가지고 유급을 네네. 시켜야 되는데 유급시키지 말라고 하는 건 또 그것도 직권남용이죠. 직권남용. 예, 왜냐하면은 그것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죠. 학생들은 돈 내고 정당한 업과 대학의 양질의 교육을 잘 받아왔는데 지금 이 의료농단 터뜨려서 F학점도 무조건 진급시켜줄게.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진급시켜줄게. 그거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학습권을 침해하는 거니까요. 자, 요 대목이 이제 의료 대란이 교육 대란으로 넘어가는 그렇습니다. 길목인데 왜 휴학하지 마라, 왜 유급하지 말라, 왜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압박을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자 휴학도 하지 마라, 유급도 안 된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학생들이 지금 휴학을 이제 승인해주게 되면 예, 예. 지금 학생들이 1년간 지금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그렇죠. 휴학 처리를 하면 내년에 복학을 하죠. 예. 그러면 내년에 이제 7,500명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건 아비규환이 되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대안이 있습니까? 이 정부에서 없죠. 대안이 없는 거죠. 전혀 없죠. 그러니까 대안이 있다면은 막 공부 안 해도 2학년으로 안 올라가라. 해도 무조건 그냥 진급하라. 진급할 그거죠. 그럼 내년에 이제 4,500명 1학년이 교육받고 올해 교육 못 받은 1학년들 3,000명 그냥 2학년으로 올라가라 이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올해 지금 본과 4학년, 예. 그러니까 의과대학 6년, 그렇지. 6학년 본과상. 그 학생들이야말로 이제 병원에서 다 수련을 받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네. 본과 3학년, 4학년은 병원에서 병원에서 받습니다, 하는군요. 예. 실질적으로. 예, 예. 이 학생들은 올해 1년 동안 병원에서 아무런 교육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무조건 올라가라. 그러면 일단 졸업하면 내년 2월 달에 의사 국가고시를 쳐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칩니까? 배운 게 없는데. 배운 게 없는데. 그럼 무조건 합격시켜 줄게. 그러면 무조건 완전히 돌팔이 일반이가 나오는 거죠. 내년에. 그럼 그 친구들이 또 이제 인턴 올라간다. 그렇지. 인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종합병원에. 네. 사람들, 환자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터무니없는 짓을 지금 계속 밀고 가고 있지만 저는 이제 서울대 학장님이 승인했고 그리고 이것도 지금 언론엔 아직 발표 안 된 겁니다만 제가 최초로 말씀드리는데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에 어제 서울대 학장님은 총장 필요 없이 의대 학장님이 승인할 수 있다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학장 권한인 대학이 12개입니다. 12개. 예, 예. 그 전공의들이 저한테 다 정보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개 대학교, 서울대 의대, 뭐 성균관대 의대, 전남대 의대, 조선대 의대, 뭐 강원대 의대 많습니다. 그 대학교 학장님들은 역시 또 승인에 그 릴레이로 나서시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사태는 완전한 새로운 국면으로 이제 전환된다. 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걸 저쪽에서 행정명령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정부는 고등교육법상 이제 정부의 명령을 불응했다. 이제 시정명령 때리고 불응해. 그러면 정부가 직권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장의 휴학 승인을 직권으로 취소한다. 그러나 그런 조치가 있다면 과연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그 다음 무슨 직권 취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서울대 학장님이 휴학을 승인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냥 취소해버리겠다. 취소해버리면 무효화시킨다 이거죠. 그에 대해서 대응할 방법은 뭡니까? 물론 뭐 행정소송을 당연히 낼 수 있고 행정소송 내면 그럼 직권 취소 효과는 좀 가겠네. 몇 달 가겠네. 그것도 이제 역시 가처분으로 우선 효력 정지를 해달라. 그거는 각 대학별로 이제 의대생들이 직권 취소 처분에 대한 이제 행정소송, 효력 정지 가처분 이제 이런 거를 내야 되고 예, 지금 전공의들이 안 그래도 오늘 아침부터 저하고 막 예. 소통을 하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1심 그 행정법원 판사들의 이 비겁함에 대해서 제가 정말 예. 국민들께 고발하고자 합니다. 예. 저 3월 첫째 주에 제가 이제 1심에 그 의대생들 13,000명 그리고 전공의
그리고 교수님들 및 수험생의 8개 소송을 냈습니다. 8개. 그 본안 소송 및 효력 정지 가처분을. 그 이제 가처분이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됐는데 1심 판사들 8개 재판부가 전부 원고 적격이 없다는 등, 그렇죠. 처분성이 없다는 등 해서 다 각하시켰습니다. 예. 그런데 보십시오. 서울 고등법원에 올라와서 그렇죠. 전부 다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그렇죠. 의과대 학생들은 학습권 침해가 인정된다. 그것도 헌법 31조가 보장하는 학습권에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고까지 다 고등법원에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심각한이라는 표현도 썼다. 그렇습니다. 헌법상 수인 한도를 초과할 정도, 수인 한도,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것이다. 까지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제 공익적인 이유를 중시했지만 그렇다면 1심 판사들은 도대체 똑같은 법리인데 그렇죠. 대법원 판례도 똑같은데 왜 그 사람들은 다 원고 적격 없다고 각하를 했냐 이 말이에요. 고등법원 판사님이라고 뭐 보는 대법원 판례가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행정법 책도 똑같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1심 판사들이 얼마나 권력에 굴종하고 특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눈치를 보느냐 하는 걸 잘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시고 나서 바로 터진 게 산업농단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무죄인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님 그리고 최고 엘리트 법관들 수십 명을 기소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6년 재판을 해서 2, 3개월 전에 1심 법원에서 그렇죠. 전부 다 무죄가 선고났습니다. 그것도 뭐 수십 개 혐의에 대해서 47개 혐의에 대해서 다 무죄가 났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장님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국정농단에 휘말렸던 삼성 이재용 부회장 맞아요. 예, 또 17개 혐의를 걸었는데 다 무죄가 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때 그 특검 검찰의 그야말로 폭력적인 수사. 그렇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는 또 다 구속영장 발부하고 다 구속시켰어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그 제대로 된 나라에서 대법원장을 구속시키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이거는 나라 망신입니다. 그런데 6년 재판에서 1심입니다. 이제 1심 이제 형사재판부가 47개를 다 무죄. 그런데도 또 거기에 대해서 불복한다고 지금 항소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항소해요. 검찰이. 저는 검찰도 검찰이지만 그 구속시킨 영장을 발부한 판사입니다. 이 사법부가 너무너무 비겁하고 굴종적이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지식인 그룹, 특히 판사가 이렇게 비열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네, 지난 군부 독재 시절에도. 그런데 지금 말씀하는 걸 가지고 바로 이제 이어서 하나의 주제를 설정한다면은 이런 의료 대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첫째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네. 그 다음에는 재판부죠, 그죠? 그렇죠. 판사. 1심 판사입니다. 1심 판사. 1심 판사고, 그렇죠. 8개. 그 다음에 이제 언론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언론보다는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판사입니다. 판사가,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생각할 거예요. 아, 판사들이 그냥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으면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끝나서 깔끔하게 해결이 되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도 직무 벗게 되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그걸 원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속으로 원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들이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면 비겁하다고 하고, 근데 비겁한지 아니면 뭐 법리를 그렇게 해설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2심에 넘어가서 2심에서는 상당히 행정 부분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했잖아요. 굉장히 재판장님이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정말로 깊이 있는 심리를 했죠. 그런데 그 결정문도 보면은 2,000명의 과학적 근거는 없고 산술적 근거밖에 없고 2,000명이라는 숫자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의사들과 협의 과정도 없었다. 그렇게 딱 했으면 결론은 가처분 인용인데. 그렇습니다. 요 결론에서 그렇지만은 2,000명을 늘리는 것은 공공복리에 부합하므로. 네네. 이렇게 또. 그걸 조금 그 국민들 아실 필요가 있는데 언론에 그 보도가 안 돼 있거든요.
우선 참 이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1심에 제가 소송 낸 게 3월 초인데요. 예. 행정소송은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제소기간이 9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월 6일 날 2,000명이 발표됐으니까 2월 6일부터 90일 내에 소송을 내야 되고 예. 그러면 5월 6일까지죠. 5월 6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소송 내면 그냥 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모든 건 덮여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제가 2,000명에 대한 소송을 내지 않았다면 그리고 뭐 아무도 그걸 엄두를 못 냈으니까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실은 소송하는 건데 그렇죠. 모두가 그걸 내가지고 대한민국 변호사들 아무도 소송 내겠다는 사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부는 90일만 지나면 소송도 다각하다. 그러면 모든 거는 다 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분명히 했다라고 합니다. 제한테 제보를 주는 공무원들이. 그런데 3월달에 제가 소송을 내버리니까 화들짝 놀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1심 판사들이 역시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예. 원했던 대로 다 각하를 시켰습니다. 고등법원 그 구혜근 재판장님. 이 결정문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행정사건, 이 국가 권력과 특히 이런 폭력적인 권력과 국민의 생명을 걸고 그렇죠. 이 소송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결정문이 6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문이 60페이지인 경우는 없습니다. 예, 그만큼 장문의 결정문을 쓰셨고 그 중에 한 90%가 학생들의 원고적기 인정된다, 처분성도 인정된다, 모든 국가 공권력은 사법 통제를 받아야 된다. 예, 그리고 헌법상 그런 학습권 침해도 다 인정된다. 이게 90%입니다. 한 50페이지 정도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치밀한 논문을 읽는 느낌, 예, 굉장히 정교한 건데 마지막 정부의 주장이 맞다라는 부분. 그렇지. 굉장히 논리가 허술하고 저는 한 재판부가 쫙 썼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 너무나 문체도 달라요. 예. 근데 이제 기각시킨 논리는 뭐냐? 필수 언급 지역 의료를 살려야 된다는 목적이 중대하다. 그건 뭐 인정합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누가 필수 언급 지역 의료를 지금 다 붕괴시키고 있나요? 그렇죠. 정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의사가 그걸 붕괴시킨 적이 없습니다. 예. 그것은 또 제가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경제학적인 다 입증이 돼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사 10,000명이 그래도 부족하다고 10년 후에 세계의 보고서가 그렇게 비슷하게 전망한다라는 게 이제 근거입니다. 예. 그런데 그 보고서를 보면 이것도 정부가 완전히 국민들한테 사기를 친 거예요. 왜곡해서 전달한 거지. 왜곡 정도가 아닙니다. 똑같은 보고서를 보면 제가 그 보고서가 다 계량경제학적인 기법이라서 의사선생님들 일부도 이해가 잘 안 되신다요. 제가 이제 계량경제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읽어보면 똑같은 하나의 보고서, KDI 보고서, 홍연철 보고서,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요렇게 가정하면은 10년 후에 의사가 10,000명 부족하게 계산이 나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요렇게 달리 가정하면 10년 후에 5,000명, 10,000명이 의사가 공급 과잉이라고 나옵니다. 나옵니다. 똑같은 보고서에 똑같이 돼 있습니다. 전제 조건에 따라서 결론이 다 달라요. 쉽게 그냥 그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의사 수요, 의사에 대한. 우리가 이제 그 의사에 대한 그 의료 쇼핑이 너무 심하고 세계적으로 너무 심함. 이거 버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재정이. 이것은 반드시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같은 이런 엄청난 의료 쇼핑이 10년간 계속 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의사가 부족하죠. 그런데 이거를 좀 줄여나간다. 5%, 10%. 그렇게 계산하면 의사가 4,000명, 5,000명, 10,000명이 공급 과잉이다고 나온다는 겁니다. 같은 보고서입니다. 같은 보고서.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정부가 그럼 터무니없는 가정하에 10,000명이 부족합니다라고 재판부에 냈고, 재판부는 그 보고서를 읽을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판사들이. 그러니까 그게 맞겠지. 근데 제가 다 반박했는데, 그것을 수용해서 판결문에 써놓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논문 저자들도 정부가 그렇습니다. 2,000명의 당위성을 뒷받침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따로 그게 아니다라고. 예, 언론 인터뷰에 세계 논문의 저자분들이 다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 보고서를 왜곡한 것이다. 라고 했고, 특히 서울대 홍윤출 교수님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10년 후에 의사가 10,000명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 10,000명은 진실한 숫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근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1일 대국민 담화 50분 대화, 그리고 최근의 기자회견에서도 줄기차게 이 3개 논문이 말하자면은 진실이다. 과학적 근거다. 이게 과학적 근거다. 공무원들이 꼼꼼하게 계산했다. 근거라고 국민들한테 네. 말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을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보고서를 읽고 뭐 했을 리는 없고, 그렇지. 공무원한테 쏘갔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또 일부 듭니다. 그렇죠. 그걸 원본을 안 읽었겠지. 그걸 읽을 수도 없고, 읽어봤자 뭐 이해도 못할 거고요. 그렇죠. 전문가는 그걸 아니니까. 복잡해서 이렇게 전해주는. 역시 대통령한테도 왜곡 보도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행정법원에서 기각이 되고, 그게 이제 대법원에 갈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대법원은 그냥 뭐 거의 똑같은 논리로 똑같은 논리로 네, 기각을 시켰죠. 기각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 5월인데 5월에 법원이 아주 현명한 재판으로 6.25 이후의 최대 사건인 인명손실 그렇습니다. 위험성을 기준으로 걸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우리 사법 사상 가장 유명한 판례가 되어가지고 세계적으로도 아마 국민 생명을 몇천 명, 몇만 명을 구한 사람으로 될 텐데, 결정적 순간에서 우리 이 변호사님은 결정적 오판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정말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뭐 첫술에 배 부를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본안 소송이 네. 이제 뭐 가처분은 이렇게 그 정도 성과가 있었고, 사실은 1심에서 8개 각하니까요. 모든 언론이 그때 각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원고 적격 인정된다라고 말한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하 8km 밑에 갱도에서 구분음성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예. 이제 마지막만 돌파하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본안 소송이 더 중요합니다. 왜? 2,000명의 근거가 없다. 지금 말씀드린 조계용 혼자서 독단적으로 헌법을 위반했다. 이러한 위헌이고 위법이다. 그래서 이건 취소해야 된다는 것은 본안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 본안 소송이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날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1심 판사가 아무 이유 없이 2번을 연기시켜서 내년 1월 달로 연기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서면을 냈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연기시킨 그것은 부당하다. 이번 달 중으로 최대한 빨리 재판을 잡아달라. 예. 그리고 의대생들 소송이 한 4개 정도 되기 때문에 5개 정도. 5개 재판부에 다 똑같은 이번 달 중으로 빨리 잡아달라. 그리고 가처분을 본안 소송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양쪽이 다 냈기 때문에 정부도 우리도 그냥 판결만 선고하면 된다. 예, 소송할 게 없다 이제. 그러니까 빨리 서두르면 10월 달 중으로 1심 선고가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심 선고가 나면은 그러니까 가처분 인용하는 선고죠. 가처분 아니지. 본안 소송에서 2,000명 정원 처분을 취소한다. 이거는 무효화시켜버린다. 판결이 나면은 그게 집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 정부가 항소할 수 있겠죠. 그러나 1심에서 2,000명은 과학적 근거도 없고 불법이고 위헌이다. 그래서 취소한다는 판결이 나면은 그거는 이제 모든 정치적 상황은 완전히 바뀌고 완전히 바뀐다고 봐야죠. 결국은 이건 정치 투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정적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있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국민들이 궁금한 2,000명은 누가 정했냐 이런 것을 판단받을 지금 순간이 이제 또. 근데 그거는 뭐 빠르면은 몇 달 안으로도 나올 수 있네요. 이번 달 중으로도 사실은 선고가 가능합니다. 네네. 여기에는 어떤 역사적 의무감을 가진 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기대합니까? 저는 이제 지난 3월, 4월 달에 1심 판사들이 각하했을 때와 지금은 너무나 상황이 달라졌죠. 국민들의 생명이 걸렸다는 걸 판사들도 이제 안단 말이죠. 아무리 겁 많고 비겁해도 본인이 또 이거를 기각시키거나 각하하면은
본인도 또 그게 부담이 역사적으로 예, 부담이 네.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시간 끌잖아요. 보통 이런 네, 경우 네. 재판 끌잖아요. 네, 네. 이 경우에는 정말 재판 끄는 거는 이거는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계속 변론기를 빨리 잡아달라고 서면을 냈고 매일 내려고 합니다. 매일. 예. 그리고 언론에도 계속 좀 이 부분을 보도하도록 좀 요청드리고 있고요. 이 의료 분야가 우리나라의 국민 모든 사람들이 삶 속에서 너무나 큰 비중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건 뭐 국방, 안보, 경제 못지않는 그렇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근거 없는 2,000명 정원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파생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지금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 놀랐어요. 이렇게 다양한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구나. 자, 우선 이게 언론 보도를 보면 전공의 중심으로 보도를 하는데 사실은 의과대학이 지금 뭐 1년 동안 문을 닫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 약 2만 명 뽑아놓고 1년 동안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중에 한 18,000명이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피해가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자, 문제는 이게 이제 전공의 문제처럼 수습이 어렵게 된 건데 수습이 가능한데 정부가 자꾸 미련을 부리고 무리를 하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건데 요새 이제 정점이 또 하나 생긴 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네, 의평원. 줄여서 의평원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민간기구인데 네. 의평원이 이 의대 교육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미달이 되면은 여러 가지 제재가 가해지는데 이 정부가 이제는 공부를 안 시켜도 진급하겠다는 쪽으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이 의평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압력을 지금 듣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무슨 법률 시행령을 또 예고도 개정해가지고 하셨죠. 예,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학부모 전국 의과대학 부모연합 학부모연합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 휴학하고 있는 의대생 학부모연합에서 성명서를 냈는데 이분들이 아주 쉽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의대 공부가 어렵고 의대 공부할 양이 방대하며 유급이 잦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의학이라는 학문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학문이므로 까다롭게 철저하게 공부하고 평가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학교육을 망치려고 하는 교육부는 천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렇게 네. 이 사태가 도대체 뭡니까 이거 정체가? 저 전의학년 전국의과대 학부모연합인데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저 학부모라서 천벌받아 마땅한 거죠. 그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지금 하버드 대학교나 스탠퍼드 이런 아이비리그 이런 미국의 제일 머리 좋은 학생들 다니는 그 대학들이 만약에 전부 다 학생들이 동맹 휴학을 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지금 한각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미국 언론이 가만히 놔둘까요? 그것을? 근데 그게 의과대 학생이다. 만약에 미국에 하버드 의대, 존스 홉킨스 이런 의대가 전부 휴학이다. 아마 벌써 정권을 내놨어야 될 겁니다. 탄핵을 당했을 겁니다. 미국 같으면. 제대로 된 나라라면 그렇게 됐겠죠. 지금 이제 또 이제 그 교육부가 의평원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의평원은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의과대학이 내년에 이런 뭐 4,500명 또 나아가서 7,500명 이런 그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교수도 뽑은 것도 없고 정부가 재정 투입한다 해서 돈이 없습니다. 올해 보시다시피 세수가 30조가 펑크가 났죠. 작년에 60조, 합해서 100조의 세수가 펑크가 났고, 그거는 경제가 침체됐기 때문에 세금이 안 거치는 겁니다. 기업의 법인세가 30% 가까이 떨어진 겁니다. 기업이 돈을 못 버니까 가게도 돈을 못 벌고 경제가 엉망진창이 돼 있는데 경제는 좋다.
라고 대통령이 발표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세수가 빵꾸나네? 이런 엉망진창인 지금 그 재정 상황에서 무슨 20조를 투입을 합니까? 그건 다 사기고요. 그를 투입할 돈도 없거니와 이제 사립대 의대는 니네들이 알아서 하랍니다. 알아서. 사립대는 지원책도 없어요. 사립대 의대한테 돈을 빌려주겠다. 어디서? 사학진흥재단에서. 사학진흥재단의 1년 예산이 700억에 불과합니다. 사학진흥재단이 전국의 사립대학교, 사립초중고등학교 책걸상 갈아치우는 데만 700억이 부족해요. 무슨 사립의과대학에 빌려줄 돈 없다라고 다 발표했습니다. 사학진흥재단이. 이런 진짜 터무니없는 짓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그러니 지금 전국에 지금 정원된, 그러니까 학생 수가 늘어난 30개 의과대학의 준비가 전혀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예. 현 정권이 임기 끝나도 불가능합니다. 교수 못 뽑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돈이. 교수 요원도 없거니와. 요원도 없고 돈도 없고. 네, 돈도 없고 시설도 안 됩니다. 돈이 없습니다. 돈이.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의평원에서 이제 매년 전국 의과대학을 평가를 해왔습니다. 그래야 양질의 의대 교육 그리고 훌륭한 의사가 배출이 될 거니까요. 그것은 미국이나 일본 선진국들이 다 이런 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 의평원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평가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과대학의 교육이 양질의 교육이 진행이 되어 왔고, 그래서 양질의 의사가 많이 배출이 되어 왔고, 그렇죠. 지난 수십 년간.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학병원이 최근에 발표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계 최고의 그 랭크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학병원이. 근데 보십시오. 미국의 하버드 의대, 존스 홉킨스 이런 의대가 뭐 암 세계 1등이다. 우리는 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병원이 3등이다. 삼성병원이 3등이다, 5등이다. 그건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됩니다. 미국의 그 암병원은 암만 전문적으로 하고 예산이 10배입니다. 의사가 우리보다 10배입니다. 예. 우리 서울대병원, 삼성병원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의사와 예산으로 그런 성과를 냈어요. 그 정도로 양질의 정말로 우수한 세계적인 천재들이 하는 겁니다. 명의들이. 그런 걸 배출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곳이 의평원입니다. 의평원이 만들어진 지 16년이 됐거든요. 예. 16년 동안 의평원 규정이 있습니다. 예. 평가하는 규정. 그래서 평가를 해서 이 학교는 일단은 합격은 합격인데 한 2년 후에 우리가 다시 보겠다. 2년 합격, 또 4년 합격, 6년 합격 이렇게 합격을 시킵니다. 안 되면 불합격이고요. 현재 40개 의과대학은 작년까지 합격 상태입니다. 근데 이 상태를 유지해야 교육부가 그렇죠. 내년에도 유지해야 내년에 왕창 뽑은 신입생들이 의사 국가고시를 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평원이 이제 강력하게 꼼꼼하게 이거는 그렇죠. 검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의평원에 그리고 미국 하버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학 정원의 10%가 중요합니다. 10%를 초과하는 입학 정원이 늘어나면 이거는 너무나 중대한 거다. 그래서 주요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입니다. 우리 전체 의과대학 1년 정원이 3,000명이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4,500명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5,000명씩. 이건 65%, 70%인데 그게 아니고 세계적 기준은 10%입니다. 3,000명이면 최대 300명 늘어나는 게 한도입니다. 한도, 그 이상 늘리면 안 됩니다. 그 이상 늘리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 철저하게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세계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거는 뭐 65% 이렇게 했으니 꼼꼼하게 심사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부가 지난 5월달, 7월달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한테 사전 승인 받아라. 기존에는 어떻게 돼 있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기존에는 여러 가지 평가 항목을 변화한다 할 때는 의평원이 자체적으로 하고 교육부에는 일주일 내에 통보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자율성을 존중해. 미국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지난 16년간 이 조항은 이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 손을 댄 적이 없어요. 어떤 정부도. 예, 그만큼 중요하죠. 중요하죠. 언론에 대해서 사전 검열받아라.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의평원을 사전 검열받아라. 돌팔이 의사를 만들도록 내가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것도 바로 공소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습니다. 예. 교육부를 고발한 거죠. 교육부를 고발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는 지네들이 이제 직권남용으로 처벌받는 게 100%니까 그러면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 법률은 안 되니까 대통령령으로 하자. 지금 현 정부가 하는 게 시행령 정치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령을 멋대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대통령령 요 규정을 개정해서 첫째 사전 검열받아라를 규정이 넣은 겁니다. 둘째 의평원을 없애버리겠다. 그걸 또 넣은 겁니다. 어떻게 없을 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도록 이 의평원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세 번째 지금 이미 이제 의료 대란 교육농단을 터뜨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근데 내년에 뽑기는 뽑아야 된다. 그렇죠. 자, 이거는 대규모 재난이다. 재난은 불가항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재난관리법상. 그런데 지네들이 버려놓고 이걸 자초위난이라 하거든요. 서로가 초래한 이거는 지네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그렇죠. 건데. 저희들이 져야지. 그런데 자초위난인데 불가항력 대규모 재난이다. 이때에 그건 실패했다는 거 아니에요, 벌써. 자기들이 실패를 인정한 거예요. 네. 자, 이럴 때에 이제 의평원 불인정 이런 거는 1년 이상 계속 연기하겠다. 그리고 내년에 입학생들 다 의사고시 문제 없다. 이런 식의 시행령을 개정해서 입법 예고를 한 거죠. 11월 4일까지. 그래서 이제 그 학부모들이 이렇게 성명서를 냈고, 지금 또 처음 거의 최초로 말씀드리는 건데, 내일 이제 전국 의과대 교수님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 그걸 모인다. 모여서 학부모들하고 집회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항의. 제가 이제 강력하게 또 제안을 해서 성명서라고 하지 마라 이제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라 해서 내일 시국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좀 쉽게 우리 이 독자들한테 전하려면은 이게 국가가 입시 부정을 하는 거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입시 부정이죠. 입시 부정의 핵심인 채점 부정을 하고 있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가가 더구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좋은 의사를 키우는 과정에 개입을 해가지고 돌팔이 의사도 합격되도록 그렇습니다. 채점 기준도 바꾸고 그렇습니다. 채점하는 사람도 만만한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고 하려고 하는 이거는 채점 기관도 바꿔버리고 우리 이 변호사님 설명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게 사실이라면은 이거 국가 반역인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슨 뭐 군대만 있습니까? 그죠? 그렇죠. 이런 사실에 기반한 공정한 운영 원리를 가져야. 근데 그걸 완전히 바꿔가지고 그 결과로서 돌팔이 의사가 많이 만들어지고 이 사람들이 생명을 다루는데 투입되면은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국민의 생명을 빼앗는 정부가 무슨 자유민주주의. 근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발상을 하죠? 저는 이 부분에서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과거에 우리 뭐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이런 걸 한 적은 없죠. 없죠. 저도 뭐 대학 다닐 때 전두환 공보 독재 타도한다고 학생운동을 6년이나 했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좀 여러 가지 공과의 사 있지만 여러 경제 정책이나 이런 복지 정책은 정말로 세계 최고로 잘했죠. 그렇죠. 객관적인 평가. 이거는 고양이를 개로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데 이런 발상 자체가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하면서 이번에 반드시 이번 이 의료 대란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형사적, 민사적 처벌이 가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정책 실패다 하고 넘어가는 일이 아니죠. 아니죠. 비교를 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형사적으로 징역 25년을 확정 판결받고 5년 가까이를 복역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탄핵도 됐고 그 사건과 비교를 해보면 박근혜 대통령 저도 그때 박근혜 대통령 그 미르 K스포츠 재단 소송을 6년간 제가 대리했는데요. 그래서 좀 내용을 잘 아는데 박근혜 대통령 최종 그 대법원 형사 판결문을 보면 죄라고 할 만한 게 사실 별로 없어요. 별로 없죠. 미러 K스포츠 그게 뇌물이다 다 무죄였습니다. 그렇죠. 예, 뭐 직권남용 조금 일부 인정됐고. 그렇죠. 예. 그거와 비교하면 이건 한 100배쯤. 이거는 정말 비교가 불가능한 거죠. 국민의 생명을 지금 이미 수천 명이 지금 돌아가시고 있을 겁니다. 예.
그게 비교하면 이거는 직권남용 정도가 아니라 제가 직권남용은 9번 지금 고발돼 있지만 이거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입니다. 살인죄죠.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응급실이 이렇게 대란이 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 기자들 당신들이 가봐라. 그래놓고 갤럽에서 지지율이 20% 떨어지니까 매일같이 응급실을 다니시고 이제는 허겁지겁 그러니까는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그 문제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런 걸 미필적 고의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거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이 장차관들 다 포함해서 다시 그 고소 고발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가 박근혜 대통령 뭐 최순실 사건 등등 이른바 자기들 말하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그 기준으로 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하 장관, 실무 차관, 국장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적용했던 경제 공동체를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논리를 쓰고 이거 의료농단 공동체고. 그러니까 와 무서운데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이거 집단 살인. 이거는 법리적으로는 저는 뭐 정확하게 이런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정도로 헌법상 탄핵됐는데 그 탄핵 결정문을 보면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뭐냐? 박근혜는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헌법 수호 의지. 지금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의 생명권 이런 헌법상 보장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을 수호할 의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헌법 이야기가 나오시니까 네. 자연히 자, 전공의들이 이제 파업을 한 게 아니고 사직을 한 걸 가지고 이 정부는 파업을 한 것처럼 해가지고 형사처벌 대상 또는 행정처분 대상으로 몰고 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헌법적 권리인 이 개인의 자유, 직업 선택권의 자유가 이제 그렇습니다. 쟁점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헌법 위반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헌법 위반이라고 보십니까? 그 전공의는 지금은 사실 많은 국민들도 파업한 게 아니다. 사직했다 하는 걸 많이 아십니다. 사실. 예, 지난 7개월 동안 여론조사해 보면 또 국민들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이제는 사직했다는 것은 사실 제가 이제 고소고발인 조사받으러 가면 그 수사관들이 변호사님 이건 사직이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수사관이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영동포 그래도 파업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예,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도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수사관님의 표현을 제가 한번 인용을 한다면, 변호사님, 전공의들은 파업이라면, 잠깐 파업해서 며칠 하다가 돌아오는 게 파업인데, 이분들은 그냥 아예 사표 내고 다른 데 지금 다 취직하고 있지 않느냐. 그거는 사직이지. 무슨 그게 파업이냐. 이게 정확한 말씀이다. 제가 그 영등포 경찰서 그 사건이 뭐냐 하면은, 그, 김윤 의원이라고 민주당 비례의원입니다. 이분이 서울대 의대 교수하면서 이분은 임상 의사를 한 적은 없고요. 그냥 의과대 마치고 그냥 교수, 이제 의료 정책 이런 거 하신 분인데 이분이 몇천 명씩 늘려야 된다고 주장해왔던 분이에요. 그 공으로 뭐 비례대표 의원이 된 걸로 보는데 이분이 한 2달 전에 언론에 크게 났습니다. 이제 응급실 대란이 터졌을 때 처음으로 그때 국립의료원, 속초의료원 그리고 뭐 천안법병원의 응급실이 폐쇄 마비됐다 하니까 며칠 후에 이분이 언론에 대한민국 의사들처럼 외국 의사들은 응급실 수술실을 버리고 파업하지 않는다. 이 나쁜 놈들은 엄청나게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응급실 파업 금지법을 만들겠다라고 언론에 대해서 트윗했습니다. 제가 바로 고발했습니다. 그분을. 그럼 왜 해서입니까?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응급실에 이렇게 고생하시는 응급의사 선생님들 얼마나 고생한다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350명이 저한테 처벌해달라는 뭐 공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또 추가로 또 고발도 했는데요. 이 지금 김윤 의원은 답변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왜 허위냐?
대한민국 의사 전공의들이 응급실, 수술실을 파업한 적이 없습니다. 없죠. 사직했을 뿐이죠. 그렇죠. 2004년 전에 그때도 지금도 전문의 그리고 교수님들이 열심히 응급실 다 지키고 있고 4년 전에 일시 파악이 있었지만 그때도 전공의들은 당직들을 다 배치해서 응급실 수술실이 일체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가 됐었습니다. 그때는 또 하루였고 언론을 보면 다 나옵니다. 이거를 완전히 거짓말을 하는 거죠. 사기치는 겁니다. 왜곡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응급실 의사에 대한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협박죄로 지금 고소고발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게 다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행복추구권 침해입니다. 북한입니까? 내가 쉬고 싶으면 쉬는 거고 사직하고 싶으면 하는 게 대한민국이고 같은 논리에서 의대생들도 휴학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왜 휴학을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전두환 대통령 때도 우리 같은 학생운동권도 휴학하는데 허가받아라는 거 없었습니다. 예. 사직의 자유도 있고. 사직의 자유도 있고 직장 이전의 자유도 있고 그래서 전공의들이 직장을 이전했지 않습니까? 일반의로 취직하고 개업한 그 전공의들도 있고 유학 가는 전공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래 된 건 아닐까요? 이게 시나리오를 쓰긴 썼을 텐데 이렇게 하면은 전공의들이 파업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그렇죠. 했다가 파업이 아니고 사직으로 가버리니까 그렇습니다. 파업을 했을 때 적용하던 그런 조치를 적용하다가 보니까 사실하고 안 맞게 돼버린 거죠. 그거 참,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것도 아마 언론에 처음 공개하는 거일 텐데, 제가 이제 전공의들하고 이제 대화를 많이 해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왜 파업을 선택하지 않고 사직을 선택했냐? 굉장히 놀라운 투쟁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 이유는 4년 전에 이제 대규모, 그때는 파업이었죠. 그때 파업이. 예. 그리고 이제 구사 의정 합의로 일단 마무리되고 했는데, 그때 의사협회, 그러니까 나이 많은, 이제 의사협회는 이제 좀 시니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의사들이 보면 기독권층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든 의대 교수님들. 이제 의사협회가 나서서 정부와 일방적으로 합의를 하면서 전공의들의 그 요구사항을 다 무시해버렸어요. 이때 그 의대생들이 지금 전공이죠. 이때 그 배신을 당한 이제 현재의 전공의들이 이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투쟁해야 되느냐. 파업으로 가지 말고 이제 정부가 또 대응을 할 거니까 4년 전에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 독재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 할 줄 아는 게 뭐 압수수색. 우리가 굳이 그런 거 당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런 것도 피해 나가면서 어떤 슬기로운 투쟁 방식, 이 저항의 방식이 있느냐. 이거는 사실상 헌법상 보장된 저항권입니다. 그렇죠. 국민들의. 그 저항의 방식을 집단지성이라고 하죠. 누구 한 명이 자 이렇게 하자 이런 게 아니라 4년간 이 친구들이 이 울분과 배신감 어느 순간이 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항상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거의 동시적으로 이제 터져나온 게 이심전심으로 이래 됐어요.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백색 가운을 나는 벗겠다. 던지니까 이심전심으로 동조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전공의가 환자 곁을 떠난 거는 잘못되었다. 그게 사직이라도 잘못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이 가능할까요? 첫째, 그러면 전공의가 지금 2,000명 정원, 이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사태가 벌어질 것인지 내년, 내후년. 예. 원래 너무 잘 알죠. 전문가니까. 일반 국민들은 모르시죠. 예. 지금 당장 우리가 이런 행동, 저항권을 취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응급실이 당장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발생되는 국민들의 피해와 우리가 또 노예처럼 그냥 머리를 숙이고 산다면 이 나라에 벌어질 앞으로의 장기적인 의료의 붕괴, 거기서 발생되는 국민의 생명 침해는 수백 수천 배다.
그럼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결정은 그래도 피해가 최소화되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욕을 먹더라도 우리가 희생되더라도 먹더라도, 의료 붕괴를 막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설득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일단 법적 압박 또는 수사로서 대응을 하니까 여기서부터 의사들과 정부 사이에 감정이 생긴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감정, 불신, 우리를 무시하느냐.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엘리트인데 이게 보건복지부 관료들의 갑질에 힘이 없는 어르신서냐. 최고 엘리트 전문가는 모든 전문가는 다 자존심이 강한데 자존심을 짓밟은 게 이 문제를 악화시키는 데 굉장히 큰 동일이었죠. 중요하죠. 1등한테 3등짜리, 3류짜리가 인류한테 덤볐습니다. 내가 뭐 3류가 인류를 개혁한다니까. 네. 3류가 인류를 맞습니다. 개혁하려면 공손하게 해야지. 맞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찍어 누르듯이 해버렸다. 이제 근데 그게 좀 제가 좀 부연 말씀드릴 게 의료계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의 의료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크게 보면 완전히 분리된 젊은 의사와 기성의 의사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사실상 이것은 수십 년간 대한민국 의료가 선진 시스템이라 하지만 또 거기에 또 누적되어 왔던 또 모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나라든지 그런 누적된 모순이 윤석열 2,000명이라는 폭력 행위를 국가 폭력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 터뜨리느냐? 그것은 젊은 의사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렇죠. 누구를 향해서? 지금 국가 공권력을 향해서 들고 일어난 것이 1차적이지만 2차적으로는 기성의 의료계, 의대 교수님들과 의협을 향해서 또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런 문제 있다. 그래서 중간 착취자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박단 그 비대위원장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의대생, 전공의 의대생이 일으킨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시대에 수십 년간 누적된 앙시앙 레짐, 구체제의 모순을 폭발적으로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 계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것이죠. 전에 이 변호사님이 대한응급학회였죠. 예, 응급의사회. 응급의사회입니다. 네. 응급의사회 세미나에서 강연을 하는 걸 제가 영상으로 찍은 걸 들었는데 특히 이 의료 대란의 문제의 원점이 윤석열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이다라고 해가지고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 실감나는 말씀을 하는 걸 듣고 감탄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습니까? 예, 제가 인연이 이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선거 이제 2022년 3월 9일이 대통령 당선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2021년 국감 직전에 이제 9월 달에 김진태 지금 강원도지사 김진태 선배가 전화가 와가지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게 아는 분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뭐 본인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달라. 그때 이제 대선 캠프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맡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후보, 윤석열 후보를 연구를 많이 했죠. 또 우리도 방어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진짜 집중적으로 윤석열이라는 캐릭터를 연구했습니다. 그럼 이 일은 완전히 전담을 했습니까? 그런 셈이죠. 예. 거의 뭐, 저는 뭐 하면은 거의 올인하기 때문에. 예. 한 5, 6개월을.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또 이제 그 인연이라면 인연이 있던 게 2015년 전후해서 한 3년을 제가 그때 이제 법무부인 강남에 있었는데 거기에 대표 변호사 중에 한 분이 박영수 변호사. 그 이후에 이제 특검을 하셨죠. 그렇죠. 이제 2년 후에.
예, 그때 이제 2015년도에 박영수 변호사님하고 이제 같은 로펌에서 같이 일할 기회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박영수 변호사님이 그 팀이 있습니다. 다 검찰 출신 변호사들. 그 팀에 어떻게 보면 한 식구 비슷한 분이 이제 그 현직 검사지만 윤석열 검사였죠. 그리고 그 사무실도 우리 사무실하고 윤석열 그 당시 이제 아크로비스타 자택도 바로 뭐 앞이고.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또 뭐 인연이 되고, 또 박영수 특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캐릭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래요? 네, 첫째, 술을 좋아하세요. 예. 둘째, 성격이 엄청 급합니다. 셋째, 굉장히 유능하고 굉장히 유식한 우리 조합재생님 같은 분 앞에서는 꼼짝도 못합니다. 아이고, 네, 완전히 90도로 숙입니다. 그런데 좀 약해 보인다, 만만하다 하면은 완전히 막 짓밟는 스타일. 그러니까 임자만 하면 꼼짝도 못해요. 제가 그런 광경을 몇 번 봤습니다. 예, 상대방 어떤 우리 일하는데, 예, 상대방 쪽하고 막 격론을 하는데, 막 이제 딱 스타일이 그겁니다. 자기 이제 친한 밑에 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왕창 한 10명 불러요. 그러니까 위세를 가지고 상대방은 한 명. 그럼 상대방이 이제 꼼짝 못하죠, 보통. 그런데 이제 진짜, 실력 있고, 한 분은 완전히 그냥 논리적으로 반박하면은 꼼짝 못하고, 얼굴도 얼개지고 나와버리네. 비슷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2년 6개월간 하시는 거 다 그렇지 않습니까? 포항 서기도 그렇고, 전부 의료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진로놓고 상대방이 너무 세거나 똑똑하면은 피하고 남한테 맡깁니다. 그럼 이 사건을 지금까지 추적해, 연구해보면 누구보다도 예리한 감각이 생기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문제의 출발은 뭐 아주 단순한데 2,000명이라는 숫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 분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2,000명을 어쨌든 조경 장관이 하지는 않았을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명령을 했겠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왜 2,000명이라는 거를 결정했냐?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또 2,000명은 누가 정해서 옆에서 뭐 조언을 했겠느냐? 그게 뭐 지금 여러 가지 추측은 이것도 김건희 여사 작품이다. 또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또 의료 전문가가 아닌데 또 누가 했겠냐? 지금 보면 자생한방병원하고 워낙 친하니까 이원모 뭐 이런 관계에서 지금 자생한방병원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고, 지난 청문회 때도 국회에서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조기용 복지부 장관한테 자생한방병원이 이 의과대 정원에 개입한 거 아니냐라고 질문까지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진중권 교수가 2,000명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와 통화했더니 과학적 근거가 있다 하면서 워낙 완강하게 얘기를 하더라. 이런 지금 정언도 나왔으니까요. 근데 거기서 자생병원 이야기는 안 나왔거든요. 진중권 씨 입에서는. 진중권 교수는 자생병원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근데 민주당의 강선우 의원. 자생병원 이야기가 나온 거는 청문회에서 나왔어요? 청문회. 그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근데 그거는 추적분이 아닌가? 추정. 그 강선우 의원의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근거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고, 저는 김건희 여사가 일단 지금 객관적인 자료로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진중권 씨의 증언. 네. 그러니까 통화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2,000명에 집착하더라는 거죠. 집착하더라는 건 확실한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몇 개의 뭐 지금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는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2,000명에 강하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강하다. 그러니까 2,000명에 대해서는 부부가 상당히 강한 그렇습니다.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 고쳐지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하들도 그 밑에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할 때 2,000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2,000명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게 과학적 근거냐, 아니면은 무속적 근거냐,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와 관련되는 뭐
여러 가지 그쪽 사람들과 연관시켜서 무속적 근거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후자 이야기가 점점 이 볼륨이 커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 4월 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갔다가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네, 사전투표 한 데가 강서구 명지동, 네. 명지동에 있는 주민센터. 거기 갔는데, 그거 보니까 그 주민센터는 아니고 주민센터 앞에가 바로 2000번지더라고. 네, 맞습니다. 그 2000번지를 찾아간 거가? 그러면 200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이게 뭐 럭키 세븐처럼 그러니까요. 행운의 숫자로 네. 여기는 거가 아니냐. 네, 네. 뭐 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워낙 과학적 근거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으면 다른 근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무속적 근거냐, 과학적 근거냐, 네. 이렇게 돼버려 있습니다. 그죠? 네, 네, 네. 그러면은, 그동안 여러 가지 접촉해 보셨을 텐데, 이 보건복지부 쪽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보시는 거죠? 아, 제가 그거는 이제 복지부 내부 공무원들, 이제 제 친한 이제 선후배 통해서 또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복지부가 준비되어 있었던 안, 보고한 안은 1, 2, 4만이 있었다. 300명, 400명, 500명. 그 정도밖에 안 됐다. 그죠? 예. 그리고 그게 이제 그 4년 전에 그때 문재인 정부 때 400명씩 정원하겠다. 그렇죠. 라고 발표했다가 구사 의정 합의로 이제 그때 이제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때가 이제 일단 400명 숫자가 나와 있었고, 근데 갑자기 공무원이 뭐 2,000명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공무원이라는 업무하는 스타일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은 당연히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근거를 또 갖고 추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8월 달일 겁니다. 그 교육부총리, 유원회 부총리가 400명 발표할 때는 문재인 정부에서 용역을 발주한 그 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었어요. 그때는. 예. 그래서 박민수 차관이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 때는 과학적 근거가 없이 400명을 그냥 발표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용역을 그때 발주를 했었고, 그 바로 직후에, 그해 11월, 12월 달에 그 3대 보고서 중에 2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3개가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3개의 그 3대 보고서는 정부가 돈 주고 발주한 거니까, 뭐 윤석열 정부를 하더라도 같은 복지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거기에 그 보고서의 저자들이 저 KDI는 한 5%에서 7% 정도 증언을 해야 된다. 그러면 3,000명에 5%면 355, 150명, 170명 정도. 이게 한 300명 내지 최대가 한 500명 정도였어요. 그 3대 보고서 저자들의 결론이. 그래서 300, 400, 500이라는 3가지 안을 보고했는데 그게 바로 경로당하고 그냥 2,000으로 이제 결정이 내려왔다. 지금 하면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었네. 아, 그렇죠.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었다. 하나 더 붙어서 내려왔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이 원점이 있습니다. 이 사태를 이야기할 때 이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중에 지금 과연 한국의 의사 수는 부족하냐 그렇습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역시 우선 이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영역에 의해서 나온 그 보고서부터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과다한 의료 쇼핑이 유지된다는 비현실적 가정을 하면 의사가 부족합니다. 10년 후에 10,000명이 부족합니다. 의사 공급 측면에서도 있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65세가 되면 노동 생산성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의사가 부족하죠. 예. 그런데 지금 의료계는 이 의료기술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제는 뭐 AI 의사가 진료하는 게 지금 가시권에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기술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 생산성의 증가, 요거를 또 계산하면 역시 5,000명, 10,000명의 의사가 공급 과잉이라고 그 보고서에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정하면 의사는 향후 10년 후에는 5,000명에서 10,000명 정도가 좀 남아돌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과학적 결론이에요. 그거는 이제
이 변호사님 생각이고. 예. 그러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모자란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점이 그 3대 보고서도 있지만 OECD 통계를 가지고 막 계속 그렇습니다. 그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OECD 평균해서 인구 1000명당 2.6명, OECD 평균은 한 3.6명, 한 명 정도 우리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죠. 예. 숫자상으로 부족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본, 미국을 보면 우리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하고 비슷한 최고 인류 의료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자타가 인정합니다. 그렇죠. 미국도 질은 굉장히 좋지만 미국은 너무 비쌉니다. 비싸죠. 민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우리가 채택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유럽을 보면 아니 얼마 전에 영국이 자랑했던 게 영국의 의료 시스템이에요. NHS. 그거 완전히 파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응급실 대기하다가 돌아가시는 환자가 1년에 15,000명이다. 예.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예. 이번에 영국. 그리고 거기는 공무원입니다. 영국이 1년에 한 7,500명을 뽑습니다. 신입생을. 그런데 절반 이상의 의사가 전부 외국으로 갑니다. 외국으로 가버려요. 페이가 너무 적고 하니까. 그리고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OECD보다 다소 의사 양적인 숫자는 부족하다. 맞습니다. 그런데 OECD 최고라고 하는 국민들이 지금 좋아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인용하는 북유럽 이 나라가 일단 작습니다. 거기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의료 접근성은 우리가 1년에 의사 진료받는 횟수가 16회입니다. 그렇죠. 거기는 5회입니다.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의사 숫자는 적은데 북유럽보다 2배 적은데 의사 만나는 건 3배 많아요. 그렇죠. 그거는 무슨 뜻인가요? 단순히 산수적으로 계산하면 그래서 부족하지 않던 것이죠. 우리 의사의 노동 생산성이 6배가 높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의사 선생님이 막 죽으라고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는 자본 집약적 산업입니다. 기술 집약적 산업입니다. 엊그저께 중앙일보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신 김세식 교수님이 이제 드디어 실력이 있는 경제학과 교수님이 이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경제학적인 분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경제학과 서울대 교수님이 대한민국은 이게 가능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는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다. 자본 집약적. 북유럽 이런 데는 노동 집약적이다. 우리가 노동 집약을 택할 것이냐, 자본 집약적을 택할 것이냐. 당연히 기술을 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 집약적이니까 거기는 의사 선생님이 1시간 동안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본이나 장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 해야 되는 거야. 6개월 후에 계속 문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3분, 5분으로 하고, 그러나 의사 선생님 만나는 건 3분, 5분이지만 우리는 CT, MRI 검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택할 것이냐, 장비 없이 1시간 동안 상담하는 걸 택할 것이냐, 결론은 뻔한 거죠. 그렇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 식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나는 의사 수가 지금도 충분하다고 봐요. 첫째 보면은 지금 의사 수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고 있잖아요. 증가율이 높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서는 몰라요. 매년 3,000명씩. 3,048명씩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2,000명을 보태버리면은. 그렇습니다. 5,000명인데, 5,000명은, 2개 연대입니다. 2개 연대. 1개 사단이 많으니까. 그럼 그 인원이 매년, 한 해도 쉬지 않고 매년 5,000명이 쏟아져 나오는데 나는 면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이 10만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되잖아요. 네. 중국의 큰 도시 하나거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매년 5,000명의 의사가 나올 때,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병원을 어디에 마련하느냐. 맞습니다. 여기서 파산이 안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님 말씀처럼 매년 2,000명씩 피부과가 생긴다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그걸 상상을 안 해보니까, 기계적 상상을 해봐야 돼요. 어르신 말씀. 예, 이거 그래야 피부로 느끼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통계가 평균 수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이 평균 수명 증가율이 세계에서 제일 빠른데.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상 1등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평균 수명을 1등으로 만든 제 1등 공신이 의사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의사, 특히 한국에만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는 건강검진제도. 그렇습니다. 외국 사람들, OECD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 혜택을 거의 안 누리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방이 최고죠. 최고죠. 너무 네. 비싸기도 하고.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전문적 통계로서 회피 사망률, 그죠? 회피 가능 사망. 회피 가능 사망률. 그러니까 치료받지 못해가지고 죽는 사람 비중이 작다는 거죠. 스위스 다음으로 적잖아요. 그죠? 네. 뭐 스위스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스위스는 인구가 워낙 작으니까 그러니까 비교하기는 가장 값싸게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온 그러니까 의사수가 부족 안 한데 그러니까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그래서 대학교 정원도 줄어드는데 유독 의사수만 파격적으로 늘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건 뭐 이렇게 컴퓨터 두드릴 필요도 없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렇습니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우리 지금 이 환자들 이 느끼는 게 우리나라에서 암 걸렸다.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심혈관 계통 질병 걸렸다 하면 옛날에는 돈 많은 부자들은 일본 갔습니다. 미국 가거나 지금 안 갑니다. 거기서 오죠. 엊그저께 통계 나온 거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암 치료율 로 생존하는 비율 그리고 심혈관 치료율 생존 비율이 전 세계 1등이잖아요. 그 1등이죠. 자, 그래서 저는 모자라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OECD를 근거로 해가지고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따져봐야 될 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지향하는 어떤 이런 의료 개혁 아닌 의료 대란 을 결과한 이것의 목표가 있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 말만 기준으로 한다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정교하고 균형 있게 운영되고 있는 사회주의적 요소도 있고 시장 경제적 요소도 있는 요런 거를 벗어나서 OECD 국가형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주로 이제 영국형.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이 가는 방향이 한국식을 더 발전시키겠다는 거냐, 아니면 영국식이냐, 아니면 일본식이냐, 아니면 미국식이냐, 네. 아니면 북한식이냐,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이게? 목표가 있긴 있습니까, 지금? 첫째,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개념이 없는 분이라고 봅니다. 그것까지 생각 안 다른 하는 모든 걸 봐도 오케이. 포항 석유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그런 시스템적인 사고를 할수 하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검사라는 직업이 또 그렇습니다. 검사라는 직업이 가장 미시적인 업무거든요. 도덕문 한 명. 근데 정치라는 거는 가장 거시적인 업무인데 그런 사고에 전혀 이렇게 훈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좀 허무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나 이런 사람들은 전문가니까 생각을 해야죠. 그 사람들은 장기적인 모델이 벤치마킹 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복지부의 내부 여러 연구 보고서들을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보고서들이 많거든요. 그래요? 복지부 공무원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300, 400, 500. 그렇게. 이 제안했던 아니죠.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이 2000이라고 내지르니까 모든 게 이제 엉망이 된 거죠. 자, 그러면 또 이제 이거 중요한 것만 오늘 대화는 굉장히 중요한 것만 합니다. 중요한 것만 짚어야 되니까. 왜 2월 6일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100대, 150대 국정 아젠다에 들어있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인수위에서 논의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2월 6일이냐? 왜 2월 6일이죠? 제가 그 날짜까지 구체적인 결정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총선 전이어야 하고 또 이제 계산을 해보면 4월 10일이 총선이니까요. 역산을 해보면 2,000명이라는 전국에 대한 숫자를 던지고 그 다음에 배정위를 교육부가 만들어서 각 대학별로 숫자를 세부적으로 또 배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또 물리적인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그거를 계산해서 최대한 빨리 해라 해서 2월달 되자마자 2월 6일 날 서둘러서 한 거 아니냐. 본래는 그 전에 작년 10월 달에 이게 최초로 이제 의대를 증원한다는 게 발표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현장 조사를 한다 했다. 그것도 다 깡통 조사를 하는 걸 제가 다 밝혔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최초로 계획이 언론에 나왔어요. 예. 그때부터 시간적인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때 이제 4월 10일 총선을 역산해서 총선에 긍정적 영향을 주도록 하는 발표 타이밍을 이제 정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최대한 어쨌든 서둘러서 한 게 2월 6일이라고 봅니다. 본래보다도 굉장히 땡겼거든요. 아니, 법에 정해져 있는 시한이 있잖아요. 의대 정원 발표는 1년 몇 개월 전에 해야 된다. 아, 그거는 다 무시한 거죠. 그래, 그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 그건 사전 예고제라 해서 이제 법률에 수험생들의 어떤 안정적인 그렇죠. 정보 제공을 위해서 당해 입학연도 이전, 이제 이걸 이제 쉽게 제가 설명하면 2025년 내년이지 않습니까? 2025년 3월 1일 입학을 기준으로 2년 전에 발표해라.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1년 10개월 전입니다. 이거 안 지켰죠, 이번에? 이거는 1년 10개월 전이니까 23년 작년 4월 말에 이미 발표가 돼 있거든요. 그게 전국에 3,000명이죠. 이거는 못 바꾸도록 법에 돼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네요. 바꿔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것을 만든 분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사업이었어요. 이게 너무 자주 바꾸니까 입시를 안 바꾸겠다 이렇게 딱 안정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그거를 올해 그냥 갑자기 뭐 그냥 멋대로 바꿔버린 거죠. 아니, 이게 바꾼 겁니까? 아니면은, 3,048명이라는 숫자를 새로 발표한 겁니까? 새로 발표한 겁니까? 정원 있잖아요. 정원. 기존에 3,000에서 늘린 거니까 뭐 개정이죠. 변경. 아니, 그러면 2025학년 3,048명으로 한다는 게 발표된 게 있습니까? 예, 그렇죠. 작년에 시행 계획이 다 발표가 됐어요. 그 발표 안 되고 이렇게 넘어오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니, 전혀 안 그렇습니다. 아, 발표된 걸 바꾼 거네. 이미 발표됐고, 그거를 이번 그 이제 4월 말까지 이제 각 대학이 바꿔라 해서 대학이 시행계획 변경했고, 그걸 올려가지고 최종 교육부에서 이제 승인이 난 거죠. 그게 5월 말입니다. 근데 요새 정부는 2026학년도 이거 그렇죠. 바꿀 수 없다고 하면서 그거는 또 사전 자기들이 예고죠. 무슨 그걸 또 들고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변명을 하래요. 그 이유는 그 말을 한 거는 대통령실의 장상윤 사회수석이거든요. 그분은 이게 뭔지를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유리한 것 같으니까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발등을 찍은 거죠. 앞뒤가 예. 안 맞게 됩니다. 그죠? 그 논리대로 하면 지금 정부가 이제 못 바꾼다. 그 말이 안 되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자, 또 이 정부에서 자랑하는 게 과거 대통령들은 정원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용감하게 한다. 이런 논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 정권은 과학적 근거가 일단 없어서 연구가 불충분해서 추진을 못한 측면이 있고 둘째는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계의 반대도 정치적 부담이지만 정원을 하면 이제 경제학적으로 다 입증되어 있는 것은 의사가 많아지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합니다. 그렇죠. 이 의료 시장은 그러면 비용이 늘어납니다. 늘어나요. 지금 우리 병원 가면은 쓸데없는 비고비용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비보험 또 들어오는 거고 과잉 치료하고 되고. 과잉 진료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수가를 또 올려야 됩니다. 예. 지금 우리는 이미 이런 모순이 터졌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없죠. 국민들이 이제 왕창 돈을 내야 됩니다, 이제. 무거운 쳤다, 그죠? 예. 우리가 의료비 부담이 세계적으로 싸잖아요. 땡이 무너집니다. 한 7, 8%밖에 안 되거든요. 그 OECD, 그 OECD 우리보다 2배입니다. 우리 2배 내야 됩니다, 이제 국민들은. 의사를 의세라고, 그래 욕했던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또 수가가 높아져야 된다는 걸 아니까, 이거를 정치권이 추진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국민들이 돈을 왕창 내야 된다, 이런 거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거기까지 생각이 안 미치는 사람입니까? 그게 이제 시스템적인 그게 생각인데. 단순한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적자적인 사람이 있고 대자적인 사람이 있죠. 적자적인 안지희, 필지희, 해결 철학에 나오는 건데 적자적인 사람은 딱 그때만 생각하는 거죠.
대자적인 사항이 이제 기획하고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 스타일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적자적이에요. 몇 수 앞을 보는 게 없습니다. 적흥적이다 이 말이죠. 적극적이죠. 예, 예. 그리고 자기 객관화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요. 이 지도자는 정말 이게 중요한데. 지도자든 뭐든 한국의 어느 나라든 지도층에 들어가려면 자기 객관화가 자기 객관화가 되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지 사람들을 안 죽이죠. 자기 객관화가 안 되고 그냥 적극적으로 휘말리면은 이제 전쟁터에서는 부하들을 다 죽이는 거죠.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런 게 왜 생겼을까? 저 이제 보니까 저도 고시 공부를 저는 이제 2개를 했지 않습니까? 고시 10년, 20년 결국 안 되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소위 신림동의 고시낭인들. 고신앙인들. 예, 예. 이 윤석열 대통령이 구수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좀 안타까운 말이지만 12년을 했어요. 예. 79학번인데 91년도에 합격했으니까 예, 예. 그 사이에 얼마나 정신적인 그런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저는 고시 공부를 해본 사람만 압니다. 그렇지. 이렇게 떨어지면 추석 명절 때 집에 못 갑니다. 예. 가면은 막 욕만 먹죠. 너는 또 떨어졌냐? 거기다가 서울법대 나온 놈이 네 친구는 벌써 판검사 되고 애 놓고 부장검사 됐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 모멸감, 예, 그 열패감, 열등감, 그건 굉장한 거고 그렇게 되면 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제 선배들 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름방학 때는 옛날에 뭐 절에 가서 공부했다던데 절에 가면은 비슷한 친구들 모여서 술 먹고 누가 점 잘 본다 하더라 하면은 너는 내년에 꼭 붙는다. 부적서라. 뭐 해운대에 박도사가 유명하다. 계룡산에 뭐 아기동자가 유명하다. 전국을 다니죠. 그러다가 이제 해 바뀌면은 뭐 또 책을 좀 열고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게 없어요. 이제 또 한 해 바뀌면 이제 다른 과목 한번 선택 과목 해보자 아마. 이런 분들이 두루두루 다 이렇게 몇 자 읽은 게 많죠. 그런데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죠. 제대로 아는 게 없다. 예. 이게 국가 정책도 그렇게 주마간다는 식으로 그게 너무 익숙하게 젖어 있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가 이 빈 공간 김건희 여사는 보면 굉장히 치밀한 이렇게 기획적인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을 김건희 여사가 많이 채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사회가 갈라져 가지고 경론을 벌이고 있고 의사와 정부 또 의사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고 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무슨 환자단체가 나와가지고 막 의사를 규탄하고 네. 이런 식으로 국민 분열적인 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뭐 그렇더라도 의견이 다르면 또 격렬하게 부딪히는 게 민주주의 국가고 민주주의 국가는 문제를 듣는 게 아니라 그걸 들춰내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싸우다가 보면은 거기서 좋은 방향이 또 생기는 건데 그쪽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소송이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지 돌아가 버린다든지 2월 6일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이게 결론이 자연스럽게 맺어지도록 바로 이런 프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놀라운 것은 이 의사들이, 한국의 의사들이 말하자면 세계 최고의 의사들인데 한국 의사들을 미워하는 일반 국민도 상당히 많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제가 또 아들이 의대생이라서 저도 학부모로서 나선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더더욱이 이제 주변에 의사 또는 전공에 대한 그런 평가에 저도 좀 귀를 많이 기울여 왔는데 지금도 그런 정서가 또 꽤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여론조사는 2,000명에 반대한다, 전진적으로 해야 된다가 거의 70%. 그렇습니다. 2,000명 일괄 정원 좋다가 20%. 그렇습니다. 갤럽 윤석열 지지율하고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의사에 대한 감정적인 것이 많이 바뀌었느냐? 이거는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상당 부분 바뀌었지만 그거는 어떤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응급실 대란, 의료 대란의 책임이 정부 책임이냐 의사 책임이냐라고 물으면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예,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이제는 정부 책임이 좀 많아졌지만 그러나 큰 차이는 없다. 그러면 국민들은 마음속에 정서적으로 의사들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을 또 치유하는 게 의사들, 의료계의 책임일 겁니다. 근데 그건 뭐냐? 제가 이제 그 서울대 의대 교수들한테 이제 친구들이니까 좀 터놓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의사들을 이제 비난하는 그 정서가 과거 1992년도에 LA에서 흑인 폭동 났을 때 흑인들이 한인을 갑자기 공격했죠. 그렇죠. 그런데 한인들을 백인들도 백인 경찰도 그냥 구경만 했죠.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한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애들도 좋은 학교 보내고 잘 살고 그런데 자기들끼리만 그리고 흑인들이나 다른 그 히스패닉한테는 굉장히 차별적으로 대하고 그러니까 자기들 잘난 맛에 열심히는 살았는데 이제 공감할지를 몰랐던 거죠. 사회적 책임감이라는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우리 한인들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던데 의료계도 저는 마찬가지다. 사회적 책임감이라는 걸 잘 모릅니다, 의료계가. 그냥 환자 열심히 뭐 치료하면 되지, 우리가 그까지 알아야 되냐? 이런 게 많습니다. 의대 교수님들도. 알아주겠지. 우리가 열심히 하면 알아주겠지라고 뭐 하는데 안 알아줘요. 그리고 대접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표현 많이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 나오셔가지고, 가오는 살려달라. 가오, 일본 표현으로. 자, 근데 그런 표현하는 게 제가 좀, 아직도 정신을 좀 못 차렸다, 저분들. 무슨 지금 가오를 말할 때냐 말이야. 스스로를 좀 돌이켜보는 그런 게 있어야지. 뭐 정부가 잘못한 게 압도적으로 잘못했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나라에 이제 두 가지 측면, 의사를 바라보는 측면이 슈바이처 같은 분이 있냐. 과거에 장기려 박사님이 굉장히 존경받았죠. 저도 어릴 때 부산이라서 장기려 박사님이 부산에서 청십자 병원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청십자 의료보험을 처음 만들었거든요. 그런 그때 제 어린 마음에도 장기려 박사님은 돈 없는 환자이고 가족들한테 밤에 몰래 도망가라. 병원비 없으면 내가 책임질게. 이제 그런 의사 선생님이 과연 있느냐? 없죠.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해타산적이고 그냥 이제 이미지가 3분 진료 딱딱하고 그냥 어떤 창백한 그리고 그 은빛 안경테 또 잘 먹고 잘 살고 엘리트로 보이고 근접하기 어려워 보이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특히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경제적으로 그런 게 더 굉장히 강화된 걸로 봅니다. 의사뿐만 아니라 전문가 집단애들. 변호사 집단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공격을 받아왔거든요. 근데 의사들한테 이번에 그게 굉장히 폭발하고 있는 것은 의료계가 스스로 어떤 반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데 이것도 젊은 의사와 나이 든 분들이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의대생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의대생들은 언론에 내세우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그냥 노는 게 아니고 의대생들이 모여서 또 지도 교수님 모시고 의료 봉사활동을 많이 해요. 많이 하죠. 예.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나이 든 분들일수록 그런 의식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좀 젊은 의사들한테 기대가 많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의료계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너무 그간의 의사들이 수십 년간 무조건 국민의힘 계열을 그냥 눈 감고 무조건 지고왔던 여기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능력, 어떤 정치적 노예근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 정치적인 판단도 없이 그냥 정치력이 없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굉장히 반성하고 이번 기회에 이제 저는 이번 이 투쟁을 통해서 지금 전공의들, 젊은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의대생들이 4년, 5년 후가 되면 전공의 또 의사가 되는 겁니다.
이분들의 지금 이 투쟁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정치적인 영향, 이것은 엄청날 것이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정확하게 어떤 정치 세력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저는 젊은 의사들은 이제 그것을 아마 잘할 거라고 좀 기대하고요. 또 그렇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라는 말을 붙이는 경우가 교장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별적 의사에 대한 생각은 다 좋아요. 고마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적으로 보면 의사 선생님 덕분에 내가 아픈 병을 낫고 죽을 목숨이 살았다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습관적으로 의사 선생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집단으로서 의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으로서의 의사와 개별적인 의사에 대한 생각이 막 달라요. 그러면 집단적으로 의사를 왜 미워하게 됐느냐 하는 것은 의사를 사잡아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 의사 집단을. 네. 그걸 바로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부가 참 나쁜 짓 하고 있는 게 의사 집단을 사잡아가지고 선전선동을 하고. 요새 유행하는 말로 악마화하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제 이야기할 때마다 이렇게 해도 의사들 수입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완전히 경제동물로 지금 보고 이렇게 접근을 그러니까 그건 인식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럼 이게 사실과 맞느냐 하는 건 지금까지 뭐 쭉 이야기한 대로 한국 의사들이 세계 최고라는 게 그만큼 희생적으로 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또 자연히 생명을 다루다가 보니까 생명 존중 사상도 생기는 건데 압도적 다수의 한국 의사들은 슈바이처형이다 이겁니다. 슈바이처. 그래서 희생적으로 진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그 결과는 어떤 결과로 나왔느냐. 회피 가능 사망률이 세계에서 1등 가장 치료를 통해서 주로 응급적 치료를 통해서 살아나는 목숨이 제일 많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평균 수명으로 나타나는데 그런데 의사들이 억울한 면은 첫째 이런 모든 문제는 홍보의 실수입니다. 홍보. 네, 그렇습니다. 홍보는 자기 선전을 해야 돼. 제잘난 맛이 홍보의 출발인데 의사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걸 알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알려지지 않아요. 그게 의사협회의 역할이거든요. 뭐 여러 단체의 역할인데 다 해야 되겠지만 의사협회가 제일 중요하지. 그러니까 알려야 되고 앞으로 좀 강화시켜. 의사들이 자기 수기 선거 보면 너무나 감동적이거든요. 그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역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전문가 멸시, 그 다음에 한국 사회에서의 권력을 잡은 이 계층, 즉 기자, 검사, 판사, 정치인, 여기 학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민운동하는 이런 사람들, 권력을 잡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의사를 경시하는 풍조예요. 맞습니다. 대충 전문가 경시 풍조. 경시 풍조인데 또 이 의사 이공계통이거든. 그렇죠. 이공계통 멸시, 전문가 멸시하는 풍조. 이건 한국의 역사적 산물입니다. 산업공상. 산업공상, 그게 지금 걸려가지고 손해보는 면이 많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의사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데 대해서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도 정리가 되고 의사가 스스로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의사는 어떤 직업이다. 네. 저는 뭐 히포크라테스의 선수에 나온 건 알겠지. 히포크라테스 한 말이라고 하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영원하다 할 때 그 아트가 의술 아닙니까? 의술. 네. 의술이고 동양에서는 그걸 인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인술. 그 인술의 출발점이 측은지심이거든요. 아픈 사람에 대한 동정심에서 출발하는데 저는 히포크라테스가 아트라고 했을 때는 사람 살리는 거니까 1mm라도 잘못하면은 사람 목숨 왔다 갔다 하니까 철저하게 정확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게 완성도를 추구하는 점에서 그게 예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술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의혹이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의사를 어떻게 볼 거냐 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의사가 아닌 내가 정리를 하니까 이게 어떤 점에서 더 설득이 있을지 모르는데 의사는 사람 생명이 태어날 때, 아플 때, 죽을 때 곁에 있는 사람이다. 습관적으로도 인간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의사는 칼을 드는 사람이다. 의사와 환자는 그러니까 서로 믿고 존중해야 서로가 좋다. 칼을 든 의사와 총을 든 군인은 대체 불가능 직종이다. 군인이 모두 반대하는 전략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듯이 의사들 전부가 반대하는 정책으로 생명을 살 수 없다. 의료 정책 수립에는 의사들이 과반수의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 공무원이 의사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민간인이 군인들에게 명령하는 것과 같다. 정치인과 관료가 군인과 의사들을 탄압하는 것은 국민과 생명을 짓밟는 짓이다. 전공의 수련과 의대 교육이 중단된 것은 전쟁 중에 장교 양성기관이 문을 닫은 것과 같다. 변호사가 없어도 기자가 없어도 관리가 없어도 정치인이 없어도 심지어 군인이 없어도 생명 유지엔 당장 지장이 없다. 의사를 존중하는 것은 나를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다. 농민도 상공업자도 군인도 종교인도 교사도 학자들도 작당하여 반란, 혁명, 쿠데타, 정변을 일으켰지만은 의사들이 그렇게 한 적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다. 인명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의사는 최고 수준의 첨단 과학자이다. 의사 탄압은 반드시 과학 붕괴와 두뇌 유출을 부른다. 적군도 병원과 의사들을 공격하지 않는데 장관과 관리들이 의사와 국민을 이간질시키는 것은 철균을 어기는 짓이다. 국민은 대한민국을 최장수국으로 만든 1등 공신 의사들을 응원해야 옳다. 의사를 악마화하는 정권에 동조하는 국민은 아프면 악마를 찾아갈 생각인가. 의사는 국민 보호, 국민은 의사 보호.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본질을 딱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벌을 받을 사람들이죠. 그렇죠. 의사를 탄압하는 사람. 네. 천륜을 어기니까. 이게 제일 핵심인 것 같네요. 태어날 때도 의사가 있어야 되고, 살 때도, 아플 때 있어야 되고, 죽을 때도 부모보다 더 중요한 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의사들이 해야 됩니다. 무슨 저도 하겠지만 이제 이 민주주의 국가를 보니까 겸손하면 안 되는 거야. 맞죠. 맞죠. 좀 뻔뻔해야 돼. 그걸 싸워야 돼. 네, 싸워야 되고. 싸워야 돼야 알아주고 그게 미덕인데. 자기 권리는 자기가 찾아야 돼. 의사들이 너무 순덕이가 많아. 전문가들이라고 보니까 또 뭐 제자름 맛에 사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뭐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한국의 이 아사리판인 이 정치판에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정치화하는 거. 맞습니다. 그건 난 옳다고 봅니다. 예. 또 당연히 그래야 되고 뭐 어떤 세력이든지 간에. 그리고 제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꼭 좀 지금 뭐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윤석열 대통령께 그리고 국민들께도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많이 쓴 단어가 자유일 겁니다. 자유. 그렇죠. 그 자유시장 경제를 이제 가장 주창을 해서 유명하신 또 미국의 경제학 노벨상 받으신 분이 밀턴 프리드만인데 윤 대통령이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 프리 투 추즈를 읽었다. 엄청 많이 또 그렇죠. 얘기를 하셨죠. 밀턴 프리드만의 유명한 명언 중에 프리드만 교수가 지금 살아와가지고 이 윤석열 이 의료농단을 보면 정말로 화를 낼 거예요. 아, 그래요? 본인이 책에 써놓은 가르친, 인류에게 가르친, 그거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짓만 하고 있으니까. 프리드만의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샤워실의 바보라는 개념이 있어요. 샤워실의 바보. 예. Fool in the shower room 해서 샤워실에 들어가서 이제 바보가 물을 틀었더니 너무 뜨거운 물이 나. 아, 뜨거. 확 바꿔서 아, 차가워. 확 바꿔서 아, 뜨거. 왔다리 갔다리. 체계적인 생각이 없는. 즉흥적. 체계적인 생각. 즉흥적. 샤워실의 바보. 네네. 샤워실의 바보. 재밌네. 그런데 정부가 이런 식으로 정책을 쓰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유시장 경제가 망한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정부에 대해서 국민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밀턴 프리드만이 항상 강조한 게 공짜 중심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선택을 하면 거기에 대한 선택의 자유는 있지만 그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 공짜 정신이면 엄청난 비용을 내야 되는 거죠,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그렇습니다. 책임지는 거는 견제를 해야 책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수를 쳐서는 안 되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은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되는지 앞으로 의료에 대해서 8%가 아니라 OECD처럼 17% 내야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불가역적인 혁명이 터진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역시 밀턴 프리드만과 같은 시카고 학파, 자유시장 경제의 총본산인 시카고 학파에서 동시대에 노벨상을 받았던 제임스 부캐넌 교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교수고 공공선택학파라고 하는데요. 그 부캐넌 교수가 주장하는 게 이런 정부 때문에 시장 경제가 실패한다. 정부의 실패다. 그리고 정치의 실패. 정치. 이것이 민주주의의 실패고 헌법의 실패를 낳는다. 이제 이걸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기. 저는 부캐넌 교수를 굉장히 존경하는데 이제 실천적인 이 안을 제시를 한 거죠. 정치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자들이 나라를 망치느냐? 정치꾼들은 공익을 내세우지만 의료 개혁이다. 개혁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이해관계 그렇죠. 정치적 장사꾼에 불과하다. 폴리티컬 비즈니스맨이라고 했어요. 이 정치꾼들하고 결탁한 출세만 노리는 관료들. 관료. 이자들의 홍보맨이 되는 시민단체나 의용 언론들. 이걸 철의 트라이앵글이라 했습니다. 이 카르텔을 때려 부셔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허구한 날 뭐 의료도 카르텔이고 뭐 과학기술계도 다 카르텔이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정치권 관료 여기에 부안해동했던 지금 의사를 악마화한 언론 이 삼각 카르텔이 자유시장 경제를 망치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힌 게 부캐넌 교수입니다. 놀랍네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했지? 우리 윤석열 정부를 손바닥 보듯이 말씀하고 있죠. 예, 벌써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노벨상은 1984년도에 탔습니다. 밀턴 프리드만은 1976년도에 타고 밀턴 프리드만의 그 위대한 스승인 하이에크 노예로 가는 길을 썼죠. 그렇죠. 그 윤석열 대통령도 하이에크 인용을 검찰총장 때 했습니다. 검찰총장 때 절대로 하이에크를 읽은 적이 없을 겁니다. 누구한테 듣고 비서가 써줬겠죠. 하이에크가 이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노예로 가는 길이다. 노예로 가는 길. 사회주의가 된다. 그렇죠. 예. 그 나라를 망친다는 거죠. 그 하이에크가 인용한, 그 책에 인용한 유럽의 유명한 속담, 지옥으로 가는 것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하는 게 속담을 하이에크가 그 말을 하이에크가 인용했죠. 이제 노예로 가는 길에 거기 써 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에는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그래서 하이에크의 유명한 명언이 됐는데요. 그 하이에크가 평생 그 이제 비판하고 증오했던 게 이런 독재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과 평생을 투쟁했고 소련이 무너진 그 다음에 돌아가셨죠. 그때 남긴 말이 그것 봐, 내 말대로 됐잖아. 저는 하이에크와 밀턴 프리드만과 부캐는 그 자유시장 경제를 주창한 이 위대한 스승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인용하시니까. 거꾸로 인용하네, 지금. 거꾸로. 뭐 선택할 자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 문제가 윤석열만이 빨리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해결하시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카르텔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개혁 저항 세력은 카르텔이다. 그렇습니다. 반국가 세력이고. 그러고 이참에 좀 정리하고 넘어야 될 게 이거 개혁이라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개혁은 삼류를 인류가 바로잡는 걸 개혁이라고 그러지. 인류로 좀 여러 천국인 나라를 개혁 대상으로 삼았다는 데서 이게 비극이 크다는 개선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개선. 이 보수는 개선하는 사람들이지 개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임프루브먼트죠. 그러니까 보수는 지킬 건 지키고 또 다른 보수 뭘 보수한다고 할 때 그 보수 두 가지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개혁은 이 껍데기를 다 벗겨내는 거예요. 종교 개혁이라 하지 않습니까? 루터, 마틴 루터. 개혁에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개혁병 환자가 한국에 너무 많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철학적인 사고 체계가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엉터리 개혁에, 그것도 개혁이 아니지만, 엉터리 개혁, 이른바 개혁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반개혁 세력으로 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능한 개혁에 저항하는 게 반개혁 세력이 되니까, 이건 완전히 좌파적 개혁 투쟁론이 딱 들어가 있고. 자, 그런데 진짜 카르텔이 지금 말씀하신 정치 사기꾼들하고 관료, 식민지형 관료입니다. 네, 식민지형 관료하고 의용 언론이지. 이게 딱 작동을 해가지고 의사들을 공격하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북한은 교수 말씀처럼 이게 진짜 카르텔이에요. 민주주의의 위기가 온 거예요. 그렇죠. 헌법의 위기. 그러니까 북한은 교수가 오면 당신들이 카르텔이야.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국민들이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런 유형의, 이번에 의료대란형의 잘못을 여러 번 저지를 때마다 박수를 친 거예요. 응원부대를 하다가 보니까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 낙하와 더불어 한국의 보수 세력이 그냥 없는 존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의료대란의 영향으로 한국의 보수 세력이 해체 단계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동안에 박수치고 팬클럽 역할을 하고 또 음모론에 속아 넘어가고 가만 보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음모론에 약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철학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음모론에 약한 사람과 이 무속에 빠진 사람이 비슷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골치가 아픈데 어쨌든 자 진짜 카르텔은 딱 오늘 우리 이 변호사님이 딱 정했습니다. 예. 정치, 관료, 언론. 오늘 이야기에서 언론이 별로 거론이 안 됐는데, 언론이 특히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그래도 제대로 보도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이런 쪽에서 제대로 중심을 잡았다면은 여기까지 악화 안 됐고, 2,000명 정도는 그러니까 재판소하고 언론이 제대로 견제 역할을 못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군데서 같이 반성해야 될 사람들이 참 많은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의사들의 소수성을 설명할 때 의료라는 게 모든 과학 분야의 최고 수준이 다 의료에 모이는데 그렇죠. 의료를 이렇게 두들기니까 그 결과로는 한국에서 이공계가 지금 작살났는. 그러니까 지금 이공계가 심각하죠. 블랙홀처럼 이쪽으로 막 빨리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의시자가 많았다는 걸 조선일보는 잘 된 것처럼 보도를 하더라고. 이게 이공계 황폐화인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제 더 많은 학생들이 지금 지방의대까지 다 이렇게 원서 접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또 지방 황폐화가 또 일어나는 게 그러면 그 다음 공대나 좀 좋은 학교들 이 전부 서울로 몰리는 거예요. 이제 똑똑한 애들이 다 의대로 왕창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 공동화는 더 심화됐고 그러니까 이게 블랙홀이 더 커져 버리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땡겨 묶고 그 다음에 또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게 전공의들이 지금 해외 취직하고 나가잖아요. 이건 두뇌 유출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뇌 유출과 국내 이공계를 황폐화시키는 이거는 이제 앞으로 3차 폭발쯤 될 거예요. 의료 파탄, 교육 파탄, 이공계 파탄. 그렇습니다. 요새 두뇌 유출. 정치 지도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가도록 쫓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문화대혁명 모택동이가 했던 거하고 거의 좀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때 했던 게 머리 좋은 과학자들, 의사들, 교수들을 때리잡은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 악마화 시켜가지고 홍위병들이 나서서 그때 그 재밌는 게 문화대혁명 전에 그 대약진 운동이라고 뭐 중국을 선진화시킨다. 윤석열 대통령 의료를 선진화시킨다. 그때 참새, 모기 다 때려잡아라 해서 인민들이 참새를 수억 마리를 씨를 말렸거든요. 그러니까 병충해가 생겨서 인민들이 4, 5천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그 소련이 그 국경 분쟁 안 좋을 때인데 소련한테 참새 수십만 마리를 수입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의사다 때려잡고 이제 외국에 뭐 이제 아프리카에서 의사 수입한다고. 전 세계 때문에 그랬잖아요. 전 세계 때문에. 전 세계 띄운다. 말을 해도 그렇게 못해야만. 그리고 또 못했더니까 또 한 게 그 토법고로라 해가지고 선진국대로 하면 철을 많이 만들어라. 시골에서 식기도 넣어가지고 흙으로 철을 생산을 했지. 다 돌파리 철. 지금 돌파리 회사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상하게. 신경밀식, 모내기를 촘촘하게 하면은 수확량이 5배, 10배. 이거 천재적인 농법이다. 했더니 다 죽었어. 지금 7,500명만 때리 넣어라. 교육이 선진화된다면서요. 모택동이가 한 게 다 똑같은. 모택동이 그걸로 실박하니까 일으킨 게 홍위병 내세로 그 문화대혁명 해가지고 과학자, 의사 선생님 때리잡은 거 아닙니까? 의사 선생님을 때리잡으니까 홍위병들, 부모들이 다 죽었어.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스탈린은 자기 주치의도 못 믿어서 죽여서 본인이 쓰러졌을 때는 의사가 없어서 죽었잖아요. 맞아요. 제대로 치료 못 받아요. 지금 거꾸로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아무도 치료 안 하려고 그랬어요. 네,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 주치의가 있으니까 50명이나 있다 하시니까 50명은 되겠지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도 잘 되고 의사들도 잘 되고 환자들도 잘 되고 하려면은 딱 간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5학년도 정원을 백지화하면 됩니다. 백지화하면은 한 많으면 명, 수만 명, 적으면 수천 명의 불편이죠. 네, 뭐 불편이 있는데 그냥 밀고 나가면은 5천만의 생명을 위협으로 오니까 그렇습니다. 그 수험생들도 다 이해합니다. 그렇죠. 예. 수험생들이 얼마나 요새 똑똑한데 국민의 5천만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우리가 뭐 이거 무조건 해달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도 지금 이 문제가 황당해가지고 비유법을 쓰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불을 질러놓고 소방대가 출동해가지고 불 끌어올라니까 그걸 지금 무조건을 막고 있고 예. 또 불을 끌려면 소방호스로 막 물을 퍼부어야 되는데 유리창 깰 수 없다고. 유리창 깨면 안 된다. 부작용이 생긴다고. 네, 유리창 깨지 말고 그러니까 불 끄지 말라고 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국민행동본부에서 의료대란 해결하기 싫으면 물러나라. 못 살겠다 갈아보자고 며칠 때 늦다 하는 광고까지 국민행동본부가 자비로 조선이 됐습니다. 참,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건 1956년에 신익희 대통령 후보가 나와가지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붙을 때 민주당이 한 구호입니다. 정치 구호 중에서 최고의 구호로. 네네네. 못 살겠다 가라보자. 그럼 그때가 신익희 후보가 그때 돌아가셔서 전에 그때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거든요. 거기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셔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만. 자, 오늘 이런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완전히 백과사전이시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수시로 나오셔가지고 서로 한번 이야기하면서 좀 더 전문적이고 좀 더 또 구체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